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코로나 격리 해제 후 폐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50대 남성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일주일 전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일주일간 어떻게 해요? 격리를 하죠. 격리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자동으로 이제 격리 해제가 됐겠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격리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상하게 계속 가슴이 뭔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숨을 조금씩 쉬는 건 괜찮은데 깊게 들이마시면 자꾸 기침이 나고 가슴 한가운데가 계속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때는 증세가 어떠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냥 일반 감기 증상이었어요. 기침 나고 가래 있고 콧물 좀 있고 이 정도. 근데 지금은 이 증상은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가슴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은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백신은 하나도 안 맞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기본 검사로 흉부 엑스레이하고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전도는 정상이었고요. 근데 엑스레이에서 양쪽 폐에 침윤이 좀 보였습니다. 침윤. 약간씩 이렇게 인필트레이션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CT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CT를 찍어봤더니 폐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간 유리 음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포칼 G조 양쪽 폐에 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분은 폐렴인 거죠. 폐렴. 코로나 폐렴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격리 해제라는 게요, 격리 해제가 됐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양성이 나온 이후로 그냥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해제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격리 해제 증명서 같은 걸 발급을 해주죠. 근데 이게 나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라는 게,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증상이 꽉 나타나다가 보통 회복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이게 100%가 회복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증상이 이렇게 경미하게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폐렴으로 중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물론 중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원 같은 거를 제가 따로 가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외래에서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해가지고 잘 호전이 됐는데요. 어쨌든 폐렴도 중증 폐렴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 해제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제가 되고 나서 본격적인 어떤 폐렴의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감염이 됐어요. 감염된다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조금 있다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잠복기라 그래요. 잠복기. 인큐베이션 피어리어드. 바이러스가 이제 막 분열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장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 반응을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인큐베이션 피어리어드가 보통은 5일에서 6일 정도,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짧아가지고 1.5에서 3일, 이건 이제 보통, 그리고 요거는 오미크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증식을 해가지고, 또 이게 우리 몸의 면역이랑 조금 소통을 해가지고, 면역 반응이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난리 나는 그 기간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는 이게 14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잠복기가 2주 이렇게. 그러면은 뭔가 이제 옆에 사람이 확진 나왔다 그래가지고 검사 받아보라 가지고 검사를 이때 받았어요. 그럼 이때 양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증상이 나와야 되는데 증상이 안 나오다가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어. 그럼 이 시점에 이제 격리 해제가 되죠. 격리 해제가 된 다음부터 막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운이 나쁘면 폐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격리 해제됐다고 해서 다 나았다, 나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세를 면밀하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증세를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호흡곤란이에요. 호흡곤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나면은 약간씩 숨이 차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점점 심해지는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 이거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뭔가 병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을 때에도,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경각심을 기울여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흉부 불편감입니다. 흉부 불편감. 그러니까 뭔가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가슴 쪽이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폐가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숨만 차는 게 아니라요. 여기 뭔가 불편해요. 뭔가 숨을 쉬는 거랑 관련돼서 숨이 뭐 차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뭔가 애매하게 불편한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본인은 옆에서 그냥 막 이거 괜찮다고는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숨을 되게 이상하게 쉬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다고 그냥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숨을 쉴 때 만약에 코로나 걸렸어요. 걸렸는데 이제 숨을 쉴 때 내가 숨 쉬는 걸 의식하면서 숨을 쉰다. 이러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뭐 이렇게 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쉬면은 괜찮고 뭐 이런 거는 호흡 곤란이에요. 숨을 이상하게 쉬어야지 내가 편안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숨을 얕게 쉬는 건 괜찮은데 조금 깊게 쉬면은 뭐 가슴 쪽이 불편하고 기침이 나서 힘들고 이런 것도 다 호흡 곤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화진료로 하면은 조금 놓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의사가 뭐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환자가 괜찮다고 하면은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은 숨소리도 들어보고 청진기로 들어보고 조금 이상하면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원격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본인이 말씀하시는 증상 하나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자세하게 본인의 증상을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하나씩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라는 거는 주관적인데 이거는 그래도 측정을 하면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라는 거는 우리 혈액 중에 녹아있는 산소의 분압이랑 이제 연관이 있는데 요렇게 그래프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00%예요. 다 100%인데 이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산소 포화도가 9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산소 분압 같은 경우는 60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이 아래로는. 그러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에서 90까지 떨어진 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90부터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는 왜냐면 이게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서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95 아래로 이제 떨어질 때는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손가락에 잘 껴야 돼요. 이게 잘 못 끼면은 막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잘 나오는 그런 쪽에다가 잘 껴야지 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하나 있으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본인의 어떤 산소 포화도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약에 가능하면 구비를 해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런 게 있으면 병원에 가야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중증으로 진행할 것 같다. 그럼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코로나 뭐 병원 가도 하나도 해주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경증 얘기예요. 경증. 이렇게 중증으로 갈 것 같으면은 산소를 줘야 되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 병원에서 뭐 하냐? 산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산소 있어요? 산소? 집에서 이제 뭐 소화기 옆에다가 산소통 하나 갖다 놓고 숨 차니까 산소통 좀 가져와봐 해가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산소를 일단 줘야 된다. 그리고 심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공호흡기라도 달아가지고 이 호흡을 일단 할 수 있게 해서 이 폐렴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버는 거죠. 급성 폐렴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무슨 항생제 같은 걸 써도 듣지는 않고 또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병의 어떤 코스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 효과는 좀 써봐야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딱 때려잡는 그런 치료는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폐렴이라는 것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요 상태를 숨을 못 쉬니까,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를 이제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게 이제 의료의 역할이에요. 여기 도와주는 게 의료의 역할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다 이렇게 이제 딱 잡아서 치료를 하면 좋은데 괜찮단 말이에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여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이제 잠복기 지나가지고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서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숨이 차나? 이게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랑 비교해보면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심해지는데 본인은 그냥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빵 이렇게 급성으로 폐렴이 진행을 막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타이밍에 딱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바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 보면은 병상이 없어서 대기 중에 이제 환자 상태 급격하게 이제 악화돼서 안타깝게 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진행할 것 같은 사람들을 면밀하게 감시해서 이게 최대한 빨리 처치를 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맞아요. 또 이게 너무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기는 맞는데 이렇게 가끔씩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감기예요. 가끔씩 이렇게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감기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아서 최대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중증으로 잘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65세, 일단 노인에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단 폐질환, COPD 같은 폐질환,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질환, 심장병이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은 좀 애매합니다. 고혈압은 워낙에 이제 흔하고,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고혈압 환자들도 위험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 그리고 면역 억제자, 만성 간질환, 암 환자 등등. 그리고 또 이제 비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만. 왜냐면 살이 찌면, 일단 살이 쪘다는 것 자체가, 뱃살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횡격막을 위로 올려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안 그래도 숨쉬기가 힘든데 원래 숨쉬기가 힘들었어. 이렇게 돼서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있는 분들이 중증, 그러니까 기계호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기 이식 받은 분들, 당연하겠죠.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분들,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코로나 격리 해제 후의 폐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몇 번 했고, 제가 아는 그런 다른 원장님들도 이게 좀 종종 경험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격리가 해제됐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니다. 보통은 해결이 됐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다 좋아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점점 이렇게 심해지어가지고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리 해제라는 거는 양성일로부터 그냥 일정 시간이 경과했을 뿐이다. 안심하지 말고, 특히 이제 본인이 이런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안심하지 말고 본인이 숨쉬는 게 불편하지는 않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고요.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봐야죠. 엑스레이 찍는 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엑스레이를 안 찍는 거와 찍는 게 완전 달라요. 이게 본인이 뭔가 약간 숨쉬기 불편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거는 저는 그 정도 검사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코로나 격리 해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위험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